오늘은 그 5단원 암석의 특징과 분류에서 이제 세 번째 퇴적암 해볼 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화성암 그리고 변성암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제 퇴적암일 건데 차차 한번 그 퇴적암의 생성과 분류라고 해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생성될까? 무엇이 어떻게 돼야 퇴적암이 될 수 있을까? 퇴적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 퇴적물은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물에 넣을 수도 있고 흉화 침식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나 기존의 퇴적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흉화 작용을 받아야 되겠지. 퇴적 작용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퇴적암이 생성된다. 이때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뭐라 한다?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 속성작용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다져진 작용. 어쨌든 퇴적물이 있다라고 해. 그럼 이 퇴적물들을 일단 압축시켜 꾹꾹 눌려. 즉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그 입자 사이의 공극을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야. 치밀하게 다짐으로써 무게 크기를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꾹꾹 뭔가 외압에 서 눌리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퇴적물 위에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에도 퇴적물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지압력으로 이게 눌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 과정을 다져짐 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입자들 그냥 꾹꾹 누르면 걔네들이 알아서 착 달라붙나? 아니지. 걔네들을 뭔가 이렇게 뭉쳐서 암석화 시켜야 될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입자 사이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교결작용 또는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풀칠 또는 본드칠의 역할을 해줄까? 바로 공극 속에 있는 물엔 규산, 철분,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저러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침전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침전물들이 이 알갱이들, 퇴적물들을 이제 결합시켜 준단 말이야. 그런 과정으로 결국 퇴적암이 형성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렇게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퇴적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흘러갈 수도 있잖아. 그런 과정에서 암석에 또는 어떤 노두라고 하면 그냥 지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층을 말하는 거야. 땅의 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구조가 나타나. 그런 것을 퇴적 구조라고 하거든. 대부분 퇴적암은 퇴적 당시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인 퇴적 구조를 가질 수 있어. 이 퇴적 구조를 이제 분석함으로써 퇴적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퇴적암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층리가 돼. 우리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 뭐라고 했어? 염리라고 했잖아. 그거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뭔가 줄무늬가 생기는데 얘는 이제 압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퇴적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서 그 사이사이 어떤 경계, 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퇴적 구조 중에서 층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층리의 개념은 쌓일 때마다 이 층 구조를 말한다. 이때 입자의 크기나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다르면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러한 층리가 아무런 작용을 받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층리가 나타날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람이나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근데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점점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 아니 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입자들이 이렇게 휙휙 같이 실려가면서 그 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지? 그러면서 이런 이제 줄무늬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층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경사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층리라고 얘기를 해. 이런 사층리를 확인함으로써 물이나 바람이 흘렀구나.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흘렀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단면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여기서 만약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를 정해본다면 얘가 퇴적되었을 당시에 물이나 아니면 바람의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 주로 서에서 동으로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적되고 그 다음에 또 침식이 되었겠지. 싹 깎여 나갔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2층이 퇴적되었을 당시는
여기를 봐야 되지. 아, 그럼 어떻게 돼? 쪽에서 안쪽. 두 개서 나. 그치?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옆면 앞면은 이렇게 탁 잘라놨으니까 줄무늬가 가로방이지만 옆면을 참고하면 두 개서 다음으로 이렇게 뭔가 유수가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뭐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사층리를 통해서 사층리라는 퇴적 구조를 통해서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점이층리야. 점이층리는 점차적으로 위로 갈수록 이질의 그 퇴적물들이 관찰되는 그런 것을 점이층리라고 해요. 우리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퇴적암을 세 가지 서로 좀 다르게 되거든요. 큰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감, 그 다음에 모래는 사, 그 다음에 진흙이나 머드 이런 것들로 막 있는 것을 이암 또는 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질의 즉 입자가 작은 것들이 관찰되는 것을 위에서 위로 올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층리가 나타나는 것을 점이층리라고 하지.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점이층리가 발달할 수 있을까? 일단 서로 다른 크기의 입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걔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동시에 뭔가 미끄러져 확 내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해야 돼. 즉 유속의 흐름이 같이 빠르게 야 가다가 갑자기 유속이 확 느려져. 아니면 경사가 급한 곳에서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확 갑자기 퇴적 환경이 바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 동시에 물에 확 던졌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이렇게 가라앉을까 밑에? 큰 거부터 가라앉겠지. 그래서 큰 거 밑에 쌓이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 그 다음에 더 작은 것들 이렇게 쌓이겠지. 요걸 이제 먼 미래에 올라왔을 때 잘라가지고 보면 이런 점이층리가 나타나요. 이런 퇴적물의 유입이 반복되면은 점이층리 한 번, 또 점이층리 한 번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즉 해수면의 상승, 하강, 또 해수면의 상승, 하강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점이층리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참고로 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나 강 아래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일반적으로 퇴적물들이 잘 퇴적이 돼요. 육상 위로 올라왔을 때도 물론 퇴적물들의 유입으로 퇴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상 위의 환경에서는 풍화 침식이 더 잘 발달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이층리는 뒤에서 한번 또 배우겠지만 어떤 환경에서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수심이 깊은 바다에 쌓일 때, 즉 뒤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 대륙 사면에서 대륙 대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육상 환경에서도 가능한데 갑자기 큰 홍수가 일어나. 그렇게 되면 그 뭐 바람이나 갑자기 물이 막 많이 유입되면 그 수심이 꽤 깊은 호수에 그 아래까지 막 이렇게 퇴적물들이 막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퇴적물들을 확 섞으면 또 어떻게 될까? 가라앉을 때 입자 크고 무거운 것부터 차례대로 가라앉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즉 이런 홍수가 일어나서 퇴적물이 수심 깊은 호수로 유입이 될 때, 아니면 막 위아래로 이렇게 섞일 때, 그럴 때 이런 점유층들도 잘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 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흔이야. 이 연흔은 수심이 얕은 그런 물 밑에서 주로 발달하는 그 물결 모양의 어떤 구조인데, 이런 물이 찰랑찰랑하게 흘러, 찰랑찰랑 해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요거 우리 해파하면서 배웠잖아, 그렇지? 천해파 같은 경우는 이 입자의 운동이 지면에까지 마찰이 영향을 준다, 그렇지? 수심이 얕으니까. 그때 이런 좌우 진동을 하면서 입자들이 이렇게 한쪽에 모이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모이고 여기 모이고 여기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해저면에는 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스마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물이 싹 빠졌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말라버리면 어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등이라는 퇴적 구조가 발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파열된 거, 그런 것을 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건조한 환경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 이런 이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점토질 물질이 쌓여 있다가 그다음에 대기 육상에 노출되면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쩍쩍 갈라지게 되는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래로 뾰족뾰족한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퇴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방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퇴적 환경의 역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측리가 이렇게 돼. 근데 지층이 만약에 뒤집어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즉 아래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 그런 것으로 나타날 거야. 연우는 아까 스마일 이렇게 웃고 있다고 했지만 역전이 돼버리면 어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이 모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건열은 아래로 뾰족한데 일반적으로 뒤집어져 있으면 위로 뾰족해. 그 다음에 점유층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질해야 되는데 역전이 되면 아래로 갈수록 이질에 퇴적물이 확인이 되겠지. 그래서 네 가지 다 이런 퇴적 환경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자료는 이제 실제 지구 환경에서 어떻게 또 보이는지 실제 사진을 포함한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요게 나무야. 뭐야 요거? 나무. 엄청 큰 구조야. 그리고 여기는 이게 100원짜리 돌멩이야. 여기 100원 보여? 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때? 되게 작은 거야. 그래서 실제 야외 지질 답사 같은 것에 가서 촬영을 하면 반드시 크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척도를 함께 찍어줘야 돼. 여기 100원짜리 없어. 그러면은 얘가 큰 건지 얘가 큰 스케일인지 알기 어렵잖아, 사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같이 찍거나 아니면 100원짜리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찍는 게 일반적이야.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어떤 스케일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몇 센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을 가까이서 촬영할 때는 실제 한 10cm짜리 자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서남 방향 이런 것들 같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방향이 북쪽이라서 이 주향은 어떻다 이런 것들도 같이 표시할 그런 것들을 챙겨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자이스토리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네 가지 지적 구조의 이미지와 설명 같이 또 공부할 때 정리해서 참고하고 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제는 퇴적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퇴적암은 결국 어떤 퇴적물들이 뭉쳐지느냐, 즉 속성작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결국 하게 되는데 이때 퇴적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퇴적 작용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물리적 퇴적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분해하는 화학적 퇴적 작용. 그래서 이런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퇴적물이 있겠지. 이런 퇴적물의 기원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세설성 퇴적암은 또 풍화 침식, 일반적으로 풍화 침식을 받느냐 아니면 화산의 분출에 의해서 뭔가 굴러 떨어져 만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분류 각각 이 표를 한번 살펴보자.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자갈모래, 그 다음에 시트 점토 이렇게 퇴적물을 분출하고 얘네들이 속성 작용을 받으면 각각 여감, 사암, 이암, 쉐일이 그 다음에 화산 분출에 의한 것 중에 입자가 64mm보다 큰 것은 화산탄, 화산암계라고.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 입자는 둘 다 이 정도의 크기. 얘네들 그럼 뭘로 분류는 걸까? 맞아, 모양이야. 화산탄은 이제 폭탄처럼 연결한 거. 화산암계는 뭔가 덩어리져 있으면서 뾰족뾰족한 그런 것들을 화산암계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어쨌든 퇴적암이 되면 직궤암 또는 화산강력암이라고. 그 다음에 화산력은 이제 여감과 같은 입자의 크기, 즉 2mm보다 큰 거, 그런 것들을 화산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산재는 모래 사이즈. 네. 그래서 재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고, 음해암이 됩니다. 여기 화산력은 라필리, 음해암. 라필리가 그 이제 력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약간 좀 자갈 이런 느낌. 자,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결국 친전작용 또는 증발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서 이 친전 CaCO3가 친전되면 이제 석회암이 되고 그다음에 규산형 규질 물질이 퇴적되면 이제 처트. 그다음에 NaCl이 증발에 의해서 암석이 되면 암염 이렇게. 그다음에 석회질 생물체 이런 생물의 유해나 권력도 퇴적돼서 퇴적물이 되고 암석이 될 수 있는데 석회질 생물체 산호나 유독 얘네들은 암석이 되면 석회암이 돼요.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어.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 척도도 마찬가지로
규질 생물질, 방산충 같은 것들이 속성 제거를 받았느냐? 그렇지 없다. 그 다음에 또는 규질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속성 제거를 받으면 석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직접 봐야 되겠지. 그래서 퇴적암 표본을 이제 준비했으니까 좀 서로 모여가지고 뒤로 전달 좀 해줄래? 한 3-4명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보도록 해. 그래서 여기 4명 여기 앞에 같이. 다 됐나? 네. 자, 뒤에 4명 같이 보고, 여기 4명 같이 보고, 여기 4명 같이 보고, 저기 띄워주세요. 여기 4명 같이 보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 자, 1번이 2암, 그 다음에 2번이 4암, 그 다음에 3번이 2상, 4번이 쉐일이라고 해요. 이때 입자가 제일 작은 것들 어떤 거야? 2암과 쉐일이지. 입자가 16분의 1mm보다 더 작은 것들이야. 얘네들 한번 손끝으로 느껴봐봐. 입자가 가까이 느껴져 아니면 거의 매끈매끈해? 매끈매끈할 거야, 그치? 너희들 혹시 머드 축제 이런 거 가본 적 있어? 가고 싶어? 그래, 머드 축제 같은 거 가보면 이제 이런 이제 쉐일 촉감처럼 되게 입자가 잘 안 느껴지고 미끈미끈한 그런 것들 느껴져. 이암과 쉐일 둘 다 입자의 크기가 16분의 1mm보다 작은 것들이잖아. 어떻게 구분을 그럼 좀 할 수 있느냐? 이 이암은 일반적으로 모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잘게 통화 침식 받아가지고 입자가 굉장히 고운 것들, 걔네들이 안 통했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고, 이 쉐일 같은 것은 워드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색이 확실히 다른 거 느껴지지. 이암은 조금 더 황토색 같은 느낌이고, 이 쉐일은 굉장히 좀 진흙 워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차이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여감은 확실히 입자의 크기가 크지. 뭔가 알갱이들이 이렇게 푹푹 박혀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감 5번. 그 다음에 쇠설성 퇴적암 중에 이 음회암, 화산재가 이제 암석이 된 거, 음회암인데 뭔가 콕콕콕콕 어두운 그런 알갱이들도 보이고, 입자의 크기가 아무래도 이제 모래 사이즈 또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이니까 그런 입자가 좀 보여. 쉐일이나 이암은 입자가 안 보여. 부분이 사실 어려워. 자, 그렇게 쇠설성 퇴적암 6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이 바로 어떤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이야. 그래서 7번은 석회암 CaCO3, 그 다음에 8번은 CaMg CO3-2 해가지고 돌로마이트, 대구남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9번은 바로 규질 침전물 셔트. 아무래도 색이 조금은 밝지. 자, 얘네들은 화학적 퇴적암이고, 특히 7번, 8번은 이제 탄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는 거, 이 염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예. 그래, 기체가 발생하겠지.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광물 지나가면서 살짝 떨어뜨려 줄게. 눈으로만 봐. 흡입하면 안 돼.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해, 알았지? 뭐 영상을 찍거나 하는 거 괜찮아. 7번, 8번 샘플에 하나씩 떨어뜨려 줄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막 해롭진 않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겠지. 염산 자체가 그런가. 좀 묽은 염산이야. 묽은 염산. 자, 그다음에 여기 8번에 모르겠다. 광물이 녹아버리는 거 알 수 있지. 여기 보여?
자, 앞에 휴지 있으니까 혹시 좀 찝찝하거나 하면은 닦도록 해. 자, 그래. 그래도 그래. 자, 그래서 7번, 8번에 그 석회암과 배구나 화학적 풍화작용, 즉 이제 산성비 같은 거 내렸을 때 이렇게 뭔가 기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확인해봤고 첫 도 봤고 마지막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10번 석탄. 이게 유기적 퇴적압이지. 아까 식물체가 이제 속성 제거받는 이렇게 됐지.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이 석탄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또 많이 이제 잘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그래서 석탄을 막 쪼물쪼물 해가지고 뜯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 활활 탈 거야. 여기서는 붙이지 않을 거고 말 그대로 고체 연료지 고체 연료. 그래서 생각보다 얘네들 가벼워, 그렇지? 일단 다른 돌에 비해서 굉장히 밀도가 낮고 가볍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 너무 뜯지 말고 왜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러지? 안돼 가져가면 안 돼. 혹시 석탄 가루가 주위에 떨어져 있으면 좀 휴지를 좀 잘 쓸어 담아가지고 휴지통이 잘 버려야 된다. 막 몰래 가져가가지고 괜히 그냥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불 붙고 그러면 안 돼. 석탄 이렇게 팍팍 하면 이제 불 날 수도 있고. 진짜요? 아니. 그래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여기 현실 세계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퇴적암에 대해서 한번 직접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 퇴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퇴적 환경, 우리 교과서에서는 60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59, 60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자, 퇴적 환경 한번 보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추가한 거거든? 같이 한번 볼게. 먹으려고? 왜 이때가 덮어대고 뚜껑 이제 닫자. 퇴적암 표본 뚜껑 닫고. 자, 이제 퇴적 환경 살펴볼 건데, 퇴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육지, 육상 환경, 그다음에 바다, 해양 환경, 그 사이 연안 환경.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지리라는 이제 사회 교과에서의 내용과 지구과학 교과에서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보고 이런 지형이 있구나, 저런 지형이 있구나, 그냥 암기하고 기억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육상 환경 5가지 뭐가 있을까?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빙하 이렇게 육상 환경이 있겠다. 이때 선상지 할 때 선은 무슨 선자일까? 혹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어? 발을 팔선 아니고 원저선 아니고 산은 모양 선자야. 무슨 모양? 배 모양 아니고 부채 모양. 부채 선자예요. 부채 선자. 그래서 이 선상지는 계곡에서 막 물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좀 평평한 그런 육지에 딱 다가왔을 때 유속이 확 느려지면서 운반되어던 퇴적물들이 이게 넓게 쫙 퍼지는 거야. 그 모양이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선상지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뭐 나머지 하천, 호수, 사막, 빙하는 뭐 너희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넘어가라. 자, 그리고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여기 만나는 연안 퇴적 환경이 있지. 요 영역을 의미해. 요 영역에는 삼각주, 조간대, 해빈, 사주, 석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각주는 삼각형명으로 씁니다. 우리 부산에 대표적인 삼각주가 있는데 어디일까? 낙동강 맞아. 자, 여기 보면 여기 부산에 북포동, 여기 화명동, 그다음에 여기 대저, 그다음에 여기 명지 있고 여기 에코 델타시티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지역. 혹시 여기 어딘지 알겠어? 우리 부산의 서구 지역. 부산의 서구. 그래, 여기 을수로 있잖아. 여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성으로 본 사진인데, 낙동강 저 위에 상류에서 여기 이제 하류로 내려올 때 아무래도 바다로 가면서 확 넓어지니까 유속이 좀 느려질 거야. 그럴 때 이 퇴적물들이 여기 아래, 즉 강의 하류에 막 이렇게 쌓이게 될 텐데, 위에서 내려오는 많은 퇴적물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은 앞이 큰 삼각형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렇게 뭔가 기둥을 삼각의 어떤 그런 이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삼각주라고 얘기해. 우리 부산에 잘 나타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삼각주, 예, 여기 쭉 강 내려고 하면서 여기 삼각주 모양이 그려지겠지. 자, 그다음에 조간대는 뭐냐면 그 조수 간만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띠로 나타나는 거야. 즉 밀물, 썰물, 조류의 작용으로 여기 해안 지역과 그 층리가 넓게 발달하고 여딘이 생기는 그런 지역에 이제 주로 조간대가 발달. 그리고 해비는 뭐냐면 해수욕장이라 생각하면 돼. 파도 등 해수의 흐름에 의해서 해안 지역에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지역 해비. 그다음에 사주는 이제 모래가 이렇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영역을 사주라고 하고, 석호는 이 연안 환경에서 약간 작은 호수 그렇게 이제 물이 웅덩이처럼 모여 있는 그런 것을 석호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안 환경에도 5가지 뭐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바다 환경, 해양 환경을 보면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수심이 얕은 그런 영역을 대륙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수심이 깊은 곳으로 경사 이렇게 확 져 있는 그런 영역을 대륙사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륙대는 수심이 깊고 이제 넓은 그런 영역을 대륙대라고.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었는데 대륙사면과 대륙대에 이어지는 이 영역에서 어떤 퇴적 구조가 주로 발달하겠다? 점이층리가 주로 잘 발달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륙대를 아울러서 더 먼 바다까지 이렇게 평평한 그런 영역을 우리는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 환경이 이제 또 4가지 정도 있다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풀한 그림하고 설명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또 읽어보고 이해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지난 강의 자료 업로드 해뒀던 건데, 오늘 아니 새로 강의 자료를 올린 게 있거든. 거기에 이제 습폭, 단층, 전리 이 3가지 지질 구조를 소개하는 자료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근데 익숙한 개념일 거야. 중학교에서 있거든. 습폭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 거야? 습폭, 지층이. 그렇지, 지층이 막 휘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취성 변형이야, 연성 변형이야? 연성 변형이지. 우리 지난 1학기 중간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연성 변형이 있으려면 어떤 힘을 받아야 된다? 이 습폭, 횡압력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깊이가 깊은 곳에서 조금 온도가 있어야 얘네들이 팍팍 안 끊어지고 약간 좀 이렇게 휠 수 있겠지. 그렇게 좀 깊은 곳에서, 그래서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다. 이때 이 습폭을 조금 3차원적으로 볼 때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명명한데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힌지라는 개념이 있어. 이 힌지는 어떤 이 단면상에서 가장 굴곡이 심한 부분을 힌지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가장 굴곡이 큰 것, 곡률이 큰 것이 어디야? 이 부분이겠지. 여기는 곡률이 있어 없어? 선이면. 선은 곡률이 없는, 무한대는 맞지? 굴곡이 없지, 선은. 곡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이 굽어져 있는, 가장 최대로 굽어져 있는 이 부분을 힌지라고 해요. 근데 이 힌지는 사실 어떤 포인트를 지칭하고, 이 힌지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힌지선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또는 습폭축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런 힌지가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힌지가 또 어디에도 있겠어? 더 깊은 요 부분에도 있지. 힌지 다 여기 힌지 있고 힌지. 그리고 여기 뒤에도 다 힌지가 있을 거야. 그런 힌지 선들을 다 합치면 뭐가 돼? 면이 되잖아. 그러한 것을 힌지면 또는 습곡축면이라고 얘기해. 그럼 지금은 이 습곡축면이 지표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 수직으로 되어 있지. 근데 이런 습곡축면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기울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습곡축면의 경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습곡축면의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이제 양쪽에 날개라고 얘기해요. 날개. 자, 그리고 너희가 이건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습곡축이 있는데 위로 볼록한 요 영역을 뭐라고 하고? 배사라고 하고, 아래로 오목한 그런 영역을 향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우리 배가 어떻게 돼 있어? 배가 그냥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볼록하지. 배가 볼록하니까 볼록한 그런 배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향사는 자연스럽게 반대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배사 향사의 개념도 살펴봤고, 습곡 날개 아까 얘기했듯이 습곡 측면을 중심으로 이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는 그 날개를 습곡 날개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습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지. 너희들 뒤에 배우겠지만 단층 하면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 종류. 정단층, 역단층, 변환 단층, 주향 이동 단층 이런 것들 있잖아. 습곡도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표본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 그림 한번 볼까? 요 표본 보면 지금 습곡, 요게 힌지야, 그렇지? 네. 요 힌지를 연결한 것이 힌지선이고, 네. 힌지선을 몇으로 나타내면 이제 습곡 축면 힌지면이 돼. 네. 지금 이 습곡 축면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다? 거의 수직이다. 좀 더 학술적으로 구분하면 0도에서 10도 정도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직립 수평 습곡 또는 normal fold 직립 습곡, 정습곡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 이름이 정습곡이거든요. 정습곡. 자, 근데 이런 습곡 축면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기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습곡 축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습곡 축면의 기울기가 10도에서 80도 사이로 기울어져 있어. 90도가 아니라 80도. 거기서 10도까지. 80도에서 10도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경사습곡이라고 해요. 습곡 축면이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경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80에서 10도 사이. 습곡 축 경사습곡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10도보다 더 작아. 그럼 어떻게 되냐? 습곡 축면이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어. 가로 횡자에 누울 와자를 써서 횡화습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로 방향 누워 있어 이렇게. 자, 이 지층에서 오래된 순서로 색을 한번 얘기해봐. 이 뭔가 휘어져 있는 것을 쫙 푼다 생각해봐. 그러면 누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 회색이 오래됐지. 그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으로 이제 젊겠다, 그렇지? 근데 이런 횡화습곡이 있는 곳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요 영역은 어때 지금? 지층이 역전되어 있지. 아래에 있는 게 더 젊고 위에 있는 게 더 오래되어 있어.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역전 구조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횡화습곡에서는 여기. 자, 한편 이 습곡 측면의 경사뿐만 아니라 이 힌지선이지, 힌지선. 이 힌지선이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어. 자, 여기 이게 힌지선이거든. 지금 그런 힌지선이 지표면과 나란하지. 근데 이 힌지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잖아. 앞으로. 그러면 이 지표면과 힌지선이 기울어져 있어. 이것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앞으로 꼬꾸라졌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글로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설명을 하면 이 힌지선과 지표면 사이의 경사각이 0도에서 10도 정도, 0도에서 10도 정도면 그냥 정습곡이라 하는데, 이게 만약에 10도에서 80도까지 이만큼이 꼬꾸라져 있다 하면은 뭐라고 한다? 플런징이라고 해서 경사습곡이라고, 침강습곡이라고 해요. 침강습곡. 이거 필기해도 침강습곡. 침강은 뭔가 이제 내려간다는 거잖아. 힌지선이 아래로 꼬꾸라져 내려간다. 이해죠? 영어로는 이제 플런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80도에서 90도로 거의 이렇게 막 세워져 있어. 힌지선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직습곡이라고 이럽니다. 이해되겠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습곡은 무엇과 무엇을 기준으로 습곡 측면의 경사와 힌지선의 경사를 무엇에 대한 지표면에 대한 그 경사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한다.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침강습곡, 수직습곡,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습곡도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단층, 습곡의 이미지를 실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습곡일까? 침강습곡. 왜냐? 힌지선이 아래로 꼬꾸라졌잖아. 힌지선이 이 지표면에 대해서 아래로 꼬꾸라져 있지. 이런 것이 이제 침강습곡인 거야. 플런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운데 요 그림 여기 사람이야 이게. 횡화스폭이에요. 횡화스폭. 그렇지? 이렇게 큰 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대월 횡화스폭이라고 해. 부안군 위도라는 섬에 큰 달 모양의 횡화스폭이 있고 얘가 천년 기념물로 지정이 돼. 우리나라에서 요만큼 한 40m 정도 엄청 크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오래됐고 얘가 젊을 거잖아. 근데 먼 미래에 뭐 예를 들면 해수면이 상승했어. 이만큼 올라간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더 나이가 젊고 얘가 더 나이가 오래된 거잖아.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 거. 이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 거 알수 있어. 자, 여기도 우리나라의 청주, 옥화리, 지투에서 우리 한반도의 지층 구조하면서 옥천 분지, 옥천 무층구 그런 거 배운 적 있지. 거기가 이제 막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가 막 충돌하면서 생긴 연성대란 말이야. 옥천인데 거기에서 이제 큰 해감면을 받아서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좀 더 큰 스케일로 가보면 이렇게 산 자체가 이렇게 습고 크게 휘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이미지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걸 지금 노드라고 얘기를 해. 그 로드 길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지진 단면 이런 노드상에 얘는 지금 그럼 무슨 구조야? 배사야 형사야? 형사지. 아래로 이제 오목하니까 형사 구조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습곡에 대한 거 한번 살펴봤어. 자, 이번에는 이제 단층 한번 살펴보자. 너희가 방금 잘 얘기해 줬듯이 정단층, 역단층, 주양, 이동단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 자, 단층은 결국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 즉 단층면이 있는데 이 단층면을 경계로 위쪽 상반, 아래쪽 하반으로 우선 구분을 해. 그리고 상반과 하반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정단층, 역단층 또는 주양 이동 단층 이렇게 하는데, 자, 요 단층 뭘까? 어떤 힘을 받으면 이렇게 단층면이 생기고 상반, 하반이 이동할 수 있을까? 장력, 그치? 뭔가 양옆에서 잡아 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지. 누가 내려갔어? 상반이 단층면의 경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지. 그래서 이제 요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무슨 단층? 역단층 어떤 힘을 받아서? 행압력. 그런데 이러한 단층은 취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깊이가 좀 얕은, 깊지 않은 그런 지점에서 얕은 지표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단층.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단층면은 경사져 있어. 근데 얘네들의 이동이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올라가? 아니지. 오로지 뭐 방향으로? 주향 방향으로만 이동하잖아. 이게 주향이잖아, 주향. 이 주향 방향으로의 변이만 발생해.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또 구분을 해. 주향 이동 단층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내가 힘을 주면.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을 크게 두 개로 어떻게 명명하느냐? 좌수향, 주향 이동 단층, 우수향, 주향 이동 단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어떤 개념이냐면 내는 왼손 오른손이 있어. 근데 이 주향 이동 단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손으로 잡아 당겨야 될까를 기준으로 왼손으로 잡아 당겼을 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좌수향, 오른손을 잡아 당겼을 때 만들어지면 우수향, 주향 이동 단층. 그럼 얘는 무슨 향, 주향 이동 단층일까? 좌수향, 주향 이동 단층이야. 왼손으로 한쪽 층을 잡아 당겨야 돼. 왼쪽 있는 것을 왼쪽 손을 잡아 당겨야 돼. 그리고 얘를 내가 이렇게 갔어. 얘를 보는 방향에 따라 막 좌수향, 우수향 달라지면 안 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본 거 말고 내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봤어. 그래도 선생님은 어떤 손을 당겨야 돼? 왼손을 잡아 당겨야 이 단층이 만들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그냥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인 거야. 어느 방향으로 봐도 결국 왼손으로 잡아 당겨야 이런 주향이동 단층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향이동 단층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주고, 자,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 이동 변이를 벡터로 한번 구분해볼게요. 자, 요 자료 한번 봐봐봐. 이건 전문책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하반과 상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근데 이 두 지층이 원래는 하나였을 거야. 근데 단층이 일어났어.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포인트는 사실 A 포인트에 있었을 거야. 그러면 실제 이동, 즉 실이동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 AE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네. 그치? 자, 근데 이 AE 벡터를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A에서 B로의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에서 C로의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에서 E로의 방향. 자, 이 검은색 실이동 벡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E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지? 맞나? 네. 따라오고 있지? 네. 이때 BC는 무슨 방향을 따라 이동한 거야? 주향 방향을 따라 이동한 거지. 네. 그래서 BC 또는 DE 이 방향, BC 또는 DE 이 방향으로의 변위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주향 이동이라고 부르자. 알겠나? 그 다음에 CE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CE를 또는 BD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낙차라고 얘기하자. 이 색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AB는 그 주향 방향의 수직한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AB 방향. 이 방향을 뭐라 하자? 수평 이동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AB와 BD 요 둘을 합치면 어떤 방향이야? 경사 방향이지. 그래서 AD 방향은 경사 이동이라고 하자. AB 더하기 BD를 한 여기를 합치면 이제 AD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경사 이동.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동, AE 실 이동을 세 개로 구분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 AE는 AB 더하기 BD 더하기 DE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런 단층, 너희가 알겠던 아까 세 가지 정단층, 격단층, 주향 이동 단층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자, 요 그림 한번 볼까? 요 그림 이 주향 이동 단층에서는 뭐 손으로 잡아당겨야 돼? 왼쪽 손을 잡아당겨야 되지? 네, 그래서 여기는 좌수향, 여기는 수향, 주향 이동 단층. 이 세 단층을 합쳐서 이러한 복합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자, 여기서는 무슨 단층? 정단층. 여기서는 역단층. 여기서는 무슨 향 주향 이동 단층? 좌수향 주향 이동 단층.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주향 이동이 없어. 있나 없나 주향 이동? 없지. 요 사이에 붙어 있잖아. 여기는 주향 이동 단층을 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건 뭘까? 뭐 아까 전에 요 벡터로 봤을 때 뭐만 있는 거야? 이게 낙차만 있지. 낙차만 있는 것을 뭐라 해야 될까? 수직 단층이라고 해요. 수직 단층. 실제 이런 단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직 단층이고, 여기 있지? 수직 단층. 그 다음에 회전 단층이 있을 수 있어. 힌지 단층. 힌지 단층. 네, 힌지 단층 또는 회전 단층은 뭐냐면 단층면의 한 축을 중심으로 암치가 회전하면서 변이를 갖는 거야.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이런 두 땅이 있는데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끊어졌어. 근데 끊어졌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졌어. 회전을 해버린 거야. 회전. 그럴 때 만들어지는 그 단층을 힌지 단층, 회전 단층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나? 요 그림 또는 요 그림. 자, 그리고 오버스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오버스러스트는 그 역단층 중에 하나야. 근데 역단층 중에서도 엄청 큰 규모의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스케일이 1km 이상이면서도 그 변이가 1km 이상의 지층기들이 생긴 거면서도 경사는 10도 이내로 쭉 밀려버린다. 확 밀려버린다. 그런 것을 오버스러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단층도 있다고 하니 참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리야, 전리. 이거는 너희가 또 G2 시간에 함께 또 배웠다고 하더라. 전리는 그 암석 사이의 어떤 균열, 틈을 이야기해. 그냥 끊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단층과는 달라. 전리.
이런 전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어떤 거? 주상전리, 판상전리가 있어. 주상전리는 그 모양이 기둥처럼 생겼고 어떨 때 형성이 된다? 마그마가 아주 빠르게 식어버릴 때 그럴 때 이제 수축하면서 이런 다각형의 이 그림에서는 사실 다 육각형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육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다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른쪽은 판상전리의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신성함체가 이 지표 아래 깊은 곳에 강한 지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표의 윤기나 어떤 지표로의 윤기나 아니면 지표의 풍화 침식으로 이렇게 신성함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럼 이만큼 누르던 압력이 사라져 버리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좀 어깨를 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 암석 사이사이에 어떤 판 모양이 생기는 거야. 판상이 끊어짐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너희들 두꺼운 책 있잖아. 두꺼운 책을 꽉 눌러놨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하나의 어떤 면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 얘를 싹 이렇게 떼. 두꺼운 책을 막 눌렀다가 갑자기 힘을 딱 없앤다 생각해봐. 그럼 책 어떻게 돼? 약간 이렇게 벌어지지 않나? 안 해봤나? 한번 해봐봐. 가지고 있는 두꺼운 책 꽉 눌렸다가 한번 손 떼봐봐. 그러면은 이제 책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간 층 균열이 나타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주면 판상전리, 두 명이 판 모양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상전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나타나 있고 현무암이 주로 있고 판상전리는 이제 북한산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우리 가까운 고당봉 있지. 고당봉에 여기 금정산 고당봉에 가보면 그 위에 판상전리 있어. 작년에 그 20기 선배들이랑 같이 그 등산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판상전리를 보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판상전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더라고. 그래서 줄 알았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저 고당봉도 이제 신성함체 유기로 발생한 거거든. 그래서 판상전리가 실제로 고당봉에 가면 잘 또 나타나 있어. 다음에 혹시 금정산 꼭대기 갈 일 있으면 판상전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자, 그래서 이렇게 주상전리, 판상전리에 대한 개념도 살펴봤고 요거는 주상전리 아까 전에 육각형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결정핵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 빠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다각형의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이미지도 보면은 육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막 사각형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질 파트에 지층의 형성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감 그 다음에 사암, 쉐일 이렇게 퇴적시켰어. 요 사이사이 줄무늬는 뭐라 하자? 층리라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폭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침식이 일어나 싹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런 게 쌓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쌓일 수 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쌓아놓고 정단층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단층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이어서 할 테니까 다음 수업 때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최저감과 관련된 거 끝이 났다. 다음 시간에는 6단원 상대를 절대를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 네, 자기